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9세기 후반 캐나다 레브라도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네, 레브라도. 지금도 좀 낯선 곳인데 그땐 오죽했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들이 뭐 백과사전 설명도 있고 당시 탐험가 일지, 심지어 바이킹 전설까지 아주 다양해요. 이걸 통해서 그 척박했던 땅의 진짜 모습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일화가 있잖아요. 아, 네. 옛날에 판사조차도 레브라도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땅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그만큼 정말 미지의 땅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숨겨진 땅, 레브라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게 북미 반도인데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걸 다 합친 것보다 넓으니까요. 와, 그렇게나 넓어요? 네. 근데 탐험가들 표현을 빌리자면 신이 쓸모없는 재료로 마지막에 만든 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혹독했어요. 쓸모없는 재료라니 표현이 좀 거치네요. 그럴만도 한 게 온통 바위투성이 고온에다가 해안 절벽은 막 1500m, 1800m까지 치솟아 있고 와, 게다가 안개는 또 얼마나 자주 끼는지 빙산도 둥둥 떠다니고 해류도 엄청 위험하고 정말 문명인이 살기엔 뭐랄까 매력이 전혀 없는 곳 그런 느낌이었죠. 지질학적으로도 특이한 점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아주 오래된 그 로렌시아 편마음지대라 화석은 거의 안 나와요. 아, 화석은 없군요. 대신 그 레브라도라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작 깃털처럼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광물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오, 그건 좀 신기하네요. 레브라도라이트. 이름도 딱 레브라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콜럼버스보다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한 춘년쯤에 바이킹들이 여기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이킹이요? 레브라도까지요? 네, 그 에리크 루즈, 토르핀 카를세프네 같은 바이킹들 얘기 들어보면 빈란드, 즉 포도주의 땅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포도주의 땅? 레브라도르에 포도가 나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마 고향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살만하다 이렇게 좀 꼬드기려고 과장한 이름이 아니었을까 추측하죠. 하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종의 부동산 광고였던 건가요? 뭐 그런 셈이죠. 아무튼 그렇게 척박한 땅이니 식물도 뭐 풍부할 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땅이 그런데? 네. 북쪽으로 갈수록 가문비 나무나 자작나무 같은 것도 키가 점점 작아지고요. 이끼나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럼 먹을 건 어떻게 했어요? 채소 같은 거요? 채소 재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착을 도왔던 모라비아 선교사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감자라도 좀 키워보려고. 근데 잘 안 됐죠. 정말 힘들었겠네요. 대신 클라우드베리나 크랜베리 같은 야생 열매들이 중요했어요. 이를 따서 겨울 동안 먹을 양식으로 저장하고요. 열매가 중요했군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가문비 나무 가지로 맥주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레브라도 차라고 해서 우바 우르시라는 식물잎을 끓여 마시기도 했어요. 가문비나무 맥주요? 맛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식물은 좀 부족했지만 물고기나 동물은 그래도 꽤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대구였죠. 대구. 그리고 송어도 아주 풍부했고요. 연어는 남쪽에만 좀 있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하고요. 대구가 역시 핵심이었군요. 네, 근데 좀 문제가 지깅이라고 해서 미끼 없이 그냥 낚싯바늘만 내려서 고기를 낚는 방식 때문에 좀 남용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미끼 없이요? 그럼 닥치는 대로 잡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끼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서 오징어나 문어가 아주 중요한 미끼였는데 가끔 엄청나게 큰 문어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헐, 거대 문어요? 크라켄 같은 건가요? 하하, 그 정도까진 아니었겠지만 어부들한테는 꽤 위협적이었겠죠. 고래도 많았어요. 향유고래가 선원을 공격했다는 일화도 있고. 고래가 사람을요? 네. 또 쓰레셔고래라고 꼬리로 막 후려쳐서 새끼고래를 사냥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고래 이야기도 있고요. 그 외에도 흰고래, 혹등고래, 북극고래, 범고래 아주 다양했죠. 바다도 정말 거칠었네요. 그럼 육지 동물은요? 육지에서는 카리브, 그러니까 술록이 제일 중요했어요. 중요한 식량이었죠.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서 사냥하기 쉽지는 않았겠지만요. 술록, 카리브. 네. 그리고 북극곰이나 검은곰도 있었고 재밌는 동물 이야기도 많아요. 예를 들면 고슴도치. 고슴도치요? 네. 가시 달린 꼬리로 개나 늑대를 막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마텐이라고 단빛과 동물인데 엄청 영리해서
끈으로 매달아둔 식량을 끈을 끊고 훔쳐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와, 동물들도 생존 본능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여우. 특히 은여우 가죽은 엄청 비쌌다고 하고요. 비버도 댐 만들고 집 짓는 능력이 뛰어나서 이야기거리가 됐죠. 정말 극한 환경에서 동물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남았군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19세기 후반 레브라도어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그게 세 그룹이 있었어요. 소수의 백인 정착민들, 리비에르라고 불렀는데 한 5천 명 정도? 그리고 북쪽에는 에스키모, 지금의 이누이트죠. 한 1,700명 정도? 또 내륙에는 마운티니어라고 불리는 인디언들이 한 4천 명 정도 살았는데 이들은 좀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해요. 백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 배경이 되게 다양해요. 뭐 징병 피해서 도망 온 사람, 죄수 출신, 배가 난파돼서 정착하게 된 선원들, 아니면 허드슨베이 회사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그렇군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주로 뭘 하고 살았나요? 역시 어업이 중심이었죠. 특히 여름이 되면 뉴펀들랜드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어부들이 몰려왔어요.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와,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들이군요. 여름에만 그렇게 몰려왔다니.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지내는 환경이 정말 열악했어요. 틸트라고 부르는 그냥 진흙이랑 나무로 대충 지은 오두막 같은 데서 살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아, 정말 고생했겠네요. 고기 잡는 방식도 힘들었고요. 대구 덫이라고 거대한 그물을 바다에 설치해서 잡는 방식이 주였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물 치고 걷는 것도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잡은 고기는 피시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작업장에 가져와서 처리하는데 이것도 분업화되어 있었어요. 머리 자르는 사람, 내장 빼는 사람, 살 뜨는 사람, 씻는 사람 다 따로 있었죠. 여성들도 이 작업에 많이 참여했고요. 와, 완전 공장 시스템이었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게 처리한 대구는 소금에 절여서 말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도 기술이 필요했어요. 솔터라고 소금 뿌리는 역할이 중요했고 날씨 봐가면서 잘 말려야 했죠. 다 마르면 등급을 매겨서 컬러라는 사람이 품질을 관리했고요. 근데 이 어부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 게 있었다면서요? 아, 네. 바로 그 악명 높은 트럭 시스템입니다. 트럭 시스템이요?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현금 거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대구가 화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대구가 화폐요? 네. 어부들은 상인한테 식료품이나 낚시도구 같은 생필품을 외상으로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잡은 대구를 상인한테 넘겨서 그 빚을 갚는 시스템이죠. 아, 그럼 상인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인이 대구 가격이랑 물품 가격을 다 정하니까 어부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고 파는 대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빚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상인한테 예속되는 거죠. 와, 정말 불공정한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가 아무리 많이 잡혀도 어부들 손에 쥐어지는 건 거의 없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시즌에 100퀸탈, 약 4.5톤 정도 잡는 걸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못 잡는 경우가 많았고 수입도 정말 낮았죠.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심지어 이게 부정직을 조장하기도 했고요. 부정직이요? 네, 뭐 상인 몰래 대구를 빼돌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죠. 오죽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상인은 더 많이 안다는 말까지 있었을까요? 참 씁쓸하네요. 그럼 먹는 건 어땠어요? 그렇게 가난했다면. 먹는 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척박했어요. 핍시라고 들어보셨어요? 핍시요? 처음 듣는데요. 말린 대구를 가루 내서 물범 기름이랑 섞어 먹는 거예요. 이게 주식 중 하나였어요. 대구가루랑 물범 기름이요? 네, 설탕이나 우유 같은 건 정말 귀해서 구경하기 힘들었고 대신 닭밀이나 마가린 같은 걸 썼다고 해요. 야생동물 고기에 많이 의존했고요. 가축은 키우기 어려웠나요? 네, 개들이 하도 많아서 닭이나 양 같은 걸 키우면 개들이 물어 죽이기 일쑤였다고 해요. 염소를 키우기도 했는데 이것도 막 훔쳐가고 쉽지 않았죠.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네요. 그런데 가장 심각했던 건 의료 부재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넓은 땅에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쳐도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었죠. 결핵에 걸린 에스키모 아이나 사고로 팔을 잃었는데도 아무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살아야 했던 남자 일하기 같은 걸 보면 정말 참담해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1892년에 엘버트라는 병원선이 처음 레브라도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고 해요. 아, 병원선이요? 드디어 의료 서비스가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이 배가 원래는 세인트 존스 대화제 때 구호 활동을 하러 왔다가 레브라도까지 가게 된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죠.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 위에서 결혼식 주례를 서주기도 했다는 일화도 있고요. 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네, 이런 극한의 삶 속에서는 종교나 공동체가 정말 큰 정신적 지주가 됐을 거예요. 모라비안 선교회에 보낸 감사 편지 같은 걸 보면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죠. 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모기떼. 모기요? 네, 여름에는 정말 모기떼 때문에 재앙 수준이었다고 해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니까요. 정말 극한의 땅이었네요. 여러모로. 네, 정리해보면 19세기 레브라도는 정말 극한의 자연 환경과 그래도 나름 풍부했던 자원,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 하지만 동시에 잔혹한 착취 시스템이 공존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생존을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도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에 의지하고 또 자연과 독특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기록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극한 환경이 인간의 삶과 사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자원개발이라는 게 그 이면에는 어떤 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이 척박한 땅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독한 자연 환경과 트럭 시스템이라는 사회적 굴레 속에서 과연 레브라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았을지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